솔직히 내가 선생을 도울 이유는 없죠. 근데 말이죠. 이 마지막 한 줄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를 샅샅이 발굴하면서 이 영화의 뼈와 살과 피, 땀, 눈물에 담긴 의미들을 마치 유적지에 방문한 고고학자처럼 세심하게, 나름 심각하게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상징들 때문에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해요. 알쏭달쏭한 저기서 왜 저런 말을 했지? 저기서 왜 저 색깔을 썼지? 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궁금한 코드들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 영화에서 곳곳에 나오는 이 문장의 의미가 제일 먼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하. 모래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음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얘기가 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제가 이 선생님을 네, 이상 소장님을 네, 교회에서 알게 된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이 대사를 생각해 보면서는 성경에서 그 예수가 네, 가늠한 여인을 중동 지방에서 막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씬이 네. 나오거든요. 그 무리들에게 죄 없는 자만 치라는 뭐 그 네, 아주 네. 유명한 네, 장면이 나와요.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네, 저는 이 마음으로 음. 우진이가 얘기했던 게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네, 나와 수와의 관계가 네. 너네 모두 다 불편했지. 그게 아주 바위 같다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모래도 가라앉고 바위도 가라앉는 것처럼 너네라고 다 깨끗할 것 같으냐. 오. 너네도 얼마든지 더러울 수 있다. 야. 너네가 어찌 감히 나를 비판할 수 있느냐. 방금 이 라는- 소리는 이 소장님의 감탄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보다 보니까 음. 우진은 끝까지 정말 진실되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 사랑했던 거다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 복수를 시작했던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으로 뭐 이 대사를 생각해봤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정말 뭐 더 이상 그런 뭐 1.1획도 더 할 바가 없는. 1.1획? 저는 이 대사를 네. 좀 흘려들었거든요. 아, 네네네. 오호. 저는 처음 영화 봤을 때 네. 그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네. 뭐 울어라 이것도 네. 이번 영화를 다시 보면서 좀 이게 곱씹어 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 크게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곱씹어 보면서 이게 그 이래서 이걸 넣었구나. 왜 넣은 건가요? 그거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자살남 오강록이 연기한 네. 자살남 이게 자살할 때 이제 그 오대수가 15년간 갇히면서도 이 그 그림과 함께 네. 이 문구가 자주 이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네. 이게 자살남인 오강록이 자살할 때 오강록이 이제 차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대수가 씩 웃어요. 네. 그러니까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쵸. 너 혼자 울 것이다. 속으로 이제 읊으면서 희죽거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본인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이제 네 너가 일이야. 그쵸. 남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웃을 때는 좋았지. 음. 근데 힘들 때는 넌 너 혼자야. 그렇지. 요 이야기인 네. 거죠. 이 대목에서도 이제 오대수는 이게 정말 이제 그 이유진이 만들고자 했던 몬스터가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은 어떤 분신 같은 인물이 이제 되어가는. 되어가는 거죠. 흑화되어가는 네. 과정을 네, 네. 보여줬다. 근데 그 업보를 나중에 이 영화 2시간을 통해서 그 업보를 또 받아가는 과정이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이 오광록이 사실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그 오광록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살 권리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듣고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최민식도 이 문장을 똑같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승신 씨가 연기한 최면술사 앞에서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장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주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우진의 저주를 저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우진의 복수가 네. 대수를 죽이는 거면 우진은 성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의 파멸은 네. 우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거는 너무 복수가 쉬운 아닌 거지. 거예요. 너무 네. 빠른 길이야. 그래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알려주지 않은, 네. 즉 기약 없는 세월에 어허. 대한 네. 그리고 언제까지 고통받을지 모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진은 복수로 전해주는 건데 네. 더 재밌는 건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어도 살 권리는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를 대수가 얘기하잖아요. 네. 우진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음. 네가 뱉은 말이잖아. 어. 살 권리를 줄게, 살 기회를 줄게. 음. 그렇게 해서 삶은 주는 거죠. 모든 것을 앗아가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 그러니까 살 권리만 주는 거네요. 살 권리만 주는 그러니까 네. 마치 신의 영역 같은 치밀함이라고 했었던 그 아. 인상을 저는 우진이가 이렇게 복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느꼈어요. 정말 치밀하구나. 네. 그리고 네가 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지 못하게 만든. 너 그렇게 말 그렇지. 많아서 문제 어, 많았던 그래. 놈이지. 네가 뱉은 너도 말이야. 너의 말로 인해서 음. 화를 입도록 해주마. 딱 그 말만큼만 살게 해줄게. 이 느낌으로 좀 와닿아서 굉장히 이것도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우진의 저주 같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말이 좀 어떻게 들렸냐면 네. 이게 사실 이제 오강록이 그렇죠. 처음에 한 얘기죠. 맥락 없이 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갑자기. 오대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될까 하다가 이제 오대수는 그렇죠. 일어나 버리죠. 묵살 당하죠. 오강록은 빌딩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투신하죠. 죽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대수에게는 와닿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맨 끝에는 자기가 들은 말을 체면술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음. 체면술사는 바로 이 문장 때문에 마음이 아, 끌렸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패러독스인 거거든요. 와, 진짜 너무 이야, 좋다. 소장님 나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나는 생각 없이 그 말을 대사를 할 말이 없어서 대사를 이게 반복했을 뿐인데 와, 사람의 마음은 움직였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우리 다음에도 갑시다. 갑자기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섭외를 했어. 아, 인생의 패러독스. 야, 이거 너무 좋다. 와, 오늘 소름이 너무 돋네. 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꾸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이 영화에 개미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장님. 그러니까 대수의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난 직후에 대수가 자신의 피부를 뚫고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환상을 보기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그 체첸에서 온 가스의 부작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미도 역시도 과거에 본인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과거에 거대한 개미가 혼자서 지하철을 타는 환각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영화에서 나오는 개미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게 뭔가 심리학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걸까요? 단서가 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 오대수가 TV를 보다가 네. 이제 자신이 그 누명을 쓰잖아요. 아내를 죽였다는. 네. 그거를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그쵸. 나에게 갇혀 있는 와중에 내가 살인자까지 됐다라는 걸 그렇죠. 살인자의 낙인이 이제 찍힌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개미 환각이 시작이 돼요. 네. 이거를 이제 포미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각인 거예요. 이게 네. 한국어로는 의주감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이제 개미의, 달릴주, 느낌감 아예 개미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인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아, 의주감이라고 심리학적인 하는데 게 있구나.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 이상의 일종인 거예요. 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망상증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신체적 지각인 거예요. 이 정신분열증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네네. 하죠.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환청이 들리기도 네. 하고 어떤 환촉, 그 감촉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환시, 뭐 네. 이렇게 이상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의식에 있는 어떤 층이 있는 게 현실 검증력을 상실하면서 이게 밑에 있는 층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잠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대수는 잠식까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때 이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이 환촉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왜 그게 하필 개미랑 연관? 그러게 나 너무 신기하다. 그게 이제 의주감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요런 어떤 느낌을 갖는다. 사람들이 많이 관찰된 거죠. 음, 그런 그쵸, 그쵸. 너무 그쵸. 신기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개미를 붙인 네. 거구나. 개미를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제 어큐트하게 이제 스트레스가 상승을 했다. 급상승했다. 갑자기 네네네. 이제 갑작스럽게 상승을 한 네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극심한 고통을 느낀 거죠. 그거를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시거나 그 의주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간파할 그쵸, 수 있는 그쵸, 장면이었던 그쵸. 거군요. 그러면 그 고민을, 그 고통을 미도 역시도
그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누구에게는 받았을 환촉이 때. 아니고 환시. 환시로 이제 보여지죠. 영화에서는. 그리고 이제 개미가 뭐 달리진 않았고 개미가 거대한 개미가 앉아 있는 환각이었지만 그쵸. 역시나 뭐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죠. 볼 수 있는. 아직 위협적인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 개미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개미가 실제로 뭔가 하고 있는 상태는 야.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상업 영화인 동시에 이제 개봉 당시에 이걸 봤었던 정신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기서 개미를 썼네라고 하는 코드를 읽으면서 이 영화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맞아요. 같고. 와, 너무 재밌다. 이 얘기를 20년 만에 듣는군요. 저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야, 너도 그래. 너도. 나도 너 똑같거든. 이제 똑똑하다. 너무 재밌네요. 저희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남겨놓고 있는데 요거는 저도 한번 같이 끼어서 대화에 나눠보고 싶은데 한번 껴주시겠어요? 마지막 질문. 이 대수가 마지막 장면에서 최면술사 이승신 씨에게 다시 다가가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이제 편지로 말은 못하니까 편지로 쓰고 기억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관객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좀 씁쓸한 끝맛이랄까 그리고 좀 궁금한 마음도 남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오대수의 기억은 정말로 지워졌을까? 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 여발포 코너를 맺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원우 씨는 어떻게 보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대수의 최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아니다, 안 지워졌다로 결론을 내려봤어요. 일단 저는 이 영화의 이 모든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수아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 아까 조 셰프님이 인물 소개할 때 조금 나오지만 되게 중요한 캐릭터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유심히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볼 때 수아라는 캐릭터를 봤는데 이 수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 영화 초반 크레딧을 보면 올드보이가 시작할 때 그 스태프들 이름 나오는 그 부분에서 글자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스태프들 네. 이름이 나오는 걸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영화를 보다가 이 수아라는 이름도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아자를 돌리면 우가 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수아는 우진과 대수의 교집합이 되는 이름이라는 거죠. 우진 입장에서 대수는 자신들의 행복에 침입해서 흔적을 남긴 불청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불청객은 우진의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요. 네. 뭐냐면 수아를 임신시킨 거죠. 대수가 퍼뜨린 소문이 퍼지면서 이 소문이 수아가 임신을 했다는 데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렇죠. 신기하게도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아마저도 월경이 멈추고 배가 불러오는 상상 임신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아는 이게 우진의 아이, 그러니까 자식인 동시에 조카인 존재를 임신했다고 생각했지만 우진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사실은 오대수가 가볍게 놀린 그 혓바닥이야말로 수아를 임신시킨 주체였다고 우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코드가 우진을 더 화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 영화를 바라볼 때 이 작품은 두 남자의 영역 보존 본능이 거칠게 충돌하는 수컷들의 전쟁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수 역시 수컷이기는 마찬가지인 게 이 영화에서 대수는 오달수 씨 손목을 자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도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남자 캐릭터들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 정확하게는 자신의 주변 여자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그런 코드에 되게 천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자신의 뭐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소유물로 인식하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런 대수가 자신의 혀를 자르는 건 자신의 새치 혀로 수아를 임신시킨 행위에 대한 속죄, 그러니까 함무라비식으로 속죄하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눈이 그렇죠. 실제로 자른 건 혀지만 사실은 남근을 거세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수가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안 됐던 이 초기 수감 시기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계속 방황하던 대수가 막 이게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난 뭐야? 방황하던 대수가 각성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그 뉴스를 본 때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가장으로서의 지위가 강제로 박탈당한 거고 여기에서부터 대수는 이제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취객이 아니라 복수 머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난번 에피소드 봤듯이 이 대수가 막 그렇다고 뿌리부터 막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는 이미 감옥에서부터 우진한테 최면이 걸리고 있던 상태였지만 본능까지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영역 보존의 본능, 수컷 본능,
가장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은 최면으로 해결이 안 되는 기저 본능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태는 바뀔지 몰라도 대수라는 인간의 근간이 뒤집히지 않았을 거다. 따라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저도 그 원우 씨랑 결론은 동일하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지워지지 않았다. 네. 근데 저는 원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민했었던 풀리지 않던 부분이 하나 풀리는 건 있어요. 네. 어떤 그걸 부분이었어요? 이 질문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윤진서 씨가 네. 그러니까 수아가 대수 고등학생 대수랑 이야기하는 씬에서 네. 너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며 라고 말을 분명히 먼저 붙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수가 그 껄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를 딱 꼬나 물자 네. 수아가 황급히 자리를 가버리죠. 네. 가버리잖아요. 저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걸까? 어. 라는 생각이었는데 원우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네. 본능적으로 본인이 느꼈던 걸까? 음. 자기가 스스로 이 말에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네. 그 경계심이 발동했던 걸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긴 하네요. 네. 원우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 수아라는 캐릭터가 마치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나오는 소녀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약간, 그렇죠. 네. 네. 조금 잔망스러운 그런. 잔망스러워. 네. 맞아요.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그런 거죠. 조세프님은 어떤 이유 저는 때문에 지워지지 않았다? 가볍게 이렇게. 봤어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저는 쉽게 최면에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음. 뭐 이것저것 맨날 의심하고 네. 뭐 최면 걸라고 넌 진짜 안 걸 것 같아. 괜히 막 깐죽대고 할 것 같은데 뭐 자격증 있어요? 이렇게 막 시비 걸고 막 그럴 것 같아. 진짜예요? 그래서 5 동안 안 되면 아저씨 사입이야. 약간 이런 얘기 할 것 네. 같은데 사실은 미도가 끌어안았을 때 보여주는 대수의 표정. 네. 최면이 다 끝나고 나서 네. 아 그렇죠. 그 표정이 정말 너무 처연해요. 그리고 저는 그 처연한 표정이 네. 미도에게 진실을 알릴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감당해야 하는 대수의 어떤 업보라는 자각에서 나오는 표정이라고 저는 네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정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모든 어떤 형식은 네. 최면술사를 통해서 있었던 형식은 본인 스스로 해볼 수 있었던 일종의 납득하기 위한 퍼포먼스의 일종인 거지 네. 의례적인 행사일 뿐이지 음. 대수 스스로에게는 저는 최면에 걸리지 않은 부분이다 음. 라고 그냥 저는 주관적으로 그냥 그 표정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혹시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네. 그 체면 요법을 네. 선택하는 분들은 정말 절실하신 거예요. 아, 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고 네, 싶다. 좀 절박한. 그러니까 약간 그 심리 상담 받는 것보다 더 절실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면요법은 훨씬 더 비싸거든요. 네. 네네. 가격이 그 한 번 받는데 20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한다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오대수가 간절한 게 아닐까. 이게 지푸라기라도 그렇죠. 잡는 심정으로 네. 뭐든 좀 이게 시도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일단은 이제 그 체면에 걸렸던 경험도 있고. 네. 그런데 또 저는 요 부분을 조금 다르게도 봤는데 네. 이제 오대수가 체면에도 걸리지 않을 만큼 주변 상황이 이제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말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암시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렇지. 사람이 됐다. 최면 감수성을 일정 부분 극복해낸 부분이 있다. 하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지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야, 진짜 오늘 이게 칼춤, 이게 발골무죠. 진짜. 발골무. 치킨무가 아니라 발골무인 거예요. 발골무. 와. 근데 그것도 되게 역설적이네요. 이제는 최면이라도 의지해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생겼지만 또 본인은 너무 강해졌달까 이제는 그런 것에 또 걸려들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그런 모순들이. 너무 좋은 분석이다. 너무 재밌네요, 진짜. 너무 소장이 너무 재밌어요. 원장님 재밌게 재밌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선생님도 재밌으세요? 같이 얘기하는 저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저랑 원우 씨가 짜지 않았는데 무슨 방청객 같지 않아요? 둘이 계속 톤과 합이 맞아서 감탄사가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무슨 앞에 이렇게 사인이 뜨는 것처럼 오, 우와, 이야. 점점 비슷해져 가나 봐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가 나름 심층적으로 이 영화 올드보이에 대한 발굴의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 이 영화도 서서히 너무나 아쉽지만 떠나보낼 때가 다가오네요.
다음 에피에서는 이 영화의 명장면과 한 줄평, 마지막 순서죠. 그리고 추천곡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